없다라는 걸 아이가 알게 되고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사회에 하나의 주체로서 발을 들여놓게 된다. 제가 굉장히 이제 현실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프로이트는 이런 식으로 쉽게 설명하진 않아요. 굉장히 개념적으로 설명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근데 여기서 여자의 역할이 뭐냐 그러면 아까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그 아이는 사실은 프로이트한테 남아예요. 근데 남아가 나라는 걸 생각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 정체성이라는 거를 이제 구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성정체성이거든요. 왜냐면은 근친상간 김기는 금기되어야 하는데 이때 금기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은 엄마고 나는 남자여야지만 왜냐면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이성애가 규범이었으니까 내가 남아는 엄마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성애적 규범 하에서는. 그래서 이 성 정체성이 다르다라는 걸 이 엄마 근친상간의 금기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데 이때 뭘 하냐면 아버지 혹은 뭐 아버지로 대리는 어떤 규칙들이 봐봐 너 지금 엄마를 사랑하면 저 여자애처럼 돼. 페니스가 없어 너 고추 떼버린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너 아버지를 어머니를 사랑하면 안 돼. 그러면 너 저 여자애처럼 페니스가 결여가 돼. 이걸 거세 위협이라고 해요. 거세 위협. 그래서 이 여아의 역할은 뭐냐면은 이 남아가 스스로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이트는 이 오이디푸스 구조 안에서 여아가 어떻게 성인이 되는지는 잘 설명 못해요. 그걸 지금까지 페미니스트를 계속 물고 늘어져 온 거죠, 사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성성의 전제와 표상에서 이 여성이 이중적으로 기능한다는 얘기는 여성이 남성의 주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서 결여의 상징으로만 기능한다는 거예요, 여성이. 두 번째로 근데 여성은 이미 결여되어 이미 없으니까 잃을 게 없어요. 그럼 위협이라는 것도 없죠. 그래서 프로이트에 따르면 여아는 이 사회 안으로 정착하기 힘들고 대신 남아를 낳는다. 아이를 낳아서 사회 안에 자신의 대리인을 이제 보낸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아를 뭐라고 했냐면 여아는 정체성을 가지기가 좀 힘들고 수동적이고 능동적으로 어떤 사회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는 그런 인간 주체가 못 된다라고 본 거죠.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근데 결국에 프로이트는 후반에 가면은 도대체 여자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이론에 반하는 얘기를 하죠. 그런 이제 정신분석학적 의미에서 여성이 그런 식으로 기능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성공하면 여자는 이제 엄마로서. 근데 여기서 문제는 또 뭐냐면 여자는 그러면은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엄마가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아이를 낳아야 하니까. 내가 사회 안에서 자리를 가질 수는 없으니까 아이 낳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여자 자체가 여성으로서 그 사회 안에 정착하기보다는 모성으로서만 사회에 정착하게 되는 그런 불합리, 불균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성의 의미는 그래서 세계의 법, 규칙, 사회 안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사회 안에 발생하게끔 도와주는 하나의 그냥 도움닫기 역할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월비는. 근데 정신분석학이 이렇게 성차별적인데 왜 이용하냐? 월비가 이제 자신의 이론을 정당화합니다. 뭐라고 정당화하냐면 왜 정신분석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가? 그러니까 페미니즘 시각이니까 당연히 정치적이죠. 그래서 다른 이론들보다도 더욱 근본적인 무의식의 구조와 억압에 대한 이론. 그러니까 이게 표면적으로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구조 자체를 밝혀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고, 단순히 현실의 여성 이미지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정신 구조가 어떻게 가부장제와 맞닿아 있는지, 그러니까 가부장제가 얼마나 무의식에 박혀 있는지를 정신분석학이 밝혀준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정신분석 이론 내에는 여아의 성차화에 대한 이론 및 여아의 상징계와의 관계, 상징계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사회적 질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어 질서, 규칙, 법 이런 거와 거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모성으로 흡수되지 않는 여성들에 대한 이론이 부재하다고 봤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자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이 낳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물론 오늘날은 당연히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런 식의 의식은 많죠. 애 안 낳으면 얼마나 어른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자들한테. 어쨌든 그런 식의 그런 모성이 아닌 여성에 대한 제한이 없다.
영화 안에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시화시키는 게 자신의 목적이다라고 봤습니다. 자신의 이제 이 논문에서 자신의 그 목적이나 의도를 설명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로 영화로 넘어가는데요. 영화 자기가 봤을 때 이 영화 특히 고전 내러티브 할리우드 영화의 특징이 몇몇 가지가 있다고 봤어요. 물론 이거는 멀비만 얘기한 건 아닌데 멀비가 좀 더 쾌락과 관련해서 잘 얘기했어요. 그 다음 B 보시면 Destruction of pleasure in a radical weapon. 그러니까는 쾌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아주 급진적인 무기다. 그러니까는 쾌락의 구조를 알면 우리는 그 쾌를 파괴할 수 있고 그 쾌가 만약에 남성적 쾌라면 우리는 새로운 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이제 낙관적으로 본 거죠. 봤을 때 고전 내러티브 할리우드의 영화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로 본다는 것에 있는 쾌락과 보는 방식의 무의식적 구조를 가장 잘 드러내고 할리우드 스타일의 마술은 아주 능숙하고 만족스럽게 시각회를 조작하는 것. 이런 조작으로 주류 영화는 에로틱한 것을 지배적인 가부장 질서의 언어로 코드화하고 이 코드들에 의해 소외된 주체, 그러니까는 주체라는 개념이 되게 특별한데요. 왜 인간이라고 하지 않고 주체라고 하느냐? 이 정신분석학에서 주체는 또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 자율적인 개별적인 존재의 인간은 불가능해요. 정신분석학에 따르면 항상 주체는 사회적 질서 안에서 자기 자리를 가진 사람이고 이 자신의 자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의 욕망을 좀 버려야 되죠. 그죠? 내가 모든 걸 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회 안에서. 근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소외된 주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를 습득하고 사회에 안착한 사람만이 주체가 될 수 있어요. 정신분석학에서는. 당연히 상실이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상실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할리우드 영화가 굉장히 잘 보여준다고 멀빈 봤어요. 그래서 이런 쾌락을 생산하는 이런 영화가 얼마나 가부장제적인지 보려고 했고, 그래서 멀비의 글의 의도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It is said that analyzing pleasure or beauty destroys it. 그러니까는 쾌를 분석하고 아름다움을 분석하면 이제 그 쾌는 사라질 것이다. 파괴될 것이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좋아해서 막 분석했더니 갑자기 감흥이 싹 사라지는 뭐 이런 거. 저는 굉장히 동의하거든요, 여기에. 그리고 사실은 이건 동양적,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화가 나는데, 너무 화가 났는데, 그 화를 곱씹어 보면서 분석을 하고 하면은 화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면 좀 저 혼자 좀 이렇게 하는 방법이에요. 도대체 특히 내가 왜 화가 나는지 막 이렇게 막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성이 좀 압도하게 되고 감정이 좀 사라지면서 좀 냉철하게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많이 하실 거예요. 특히 이제 예술과 관련해서 저는 어떠냐면 저는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음악을 분석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분석하면 음악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매츠 영화 언어학 했던 매츠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 합니다. 비평가들의 영화에 대한 사랑 얘기도 해요. 비평가들이 영화를 그렇게 사랑하지만 분석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막 설명하고 하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멀비가 쾌를 분석하면 이런 남성적인 쾌는 분쇄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한 거죠. 그래서 the satisfaction and reinforcement of the ego must be attacked. 그러니까는 이 쾌가 영화적 쾌가 하는 역할인 만족이랑 자아 강화는 공격받아야 한다. 라고 이제 본 거죠. 그리고 멀비는 대안적인 영화도 내놔요. 그리고 스스로 또 영화도 찍어요. 나중에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러면 영화 안에서 일어나는 보기의 쾌가 뭔지 멀비가 설명을 합니다. 이제 그냥 멀비가 분석하는 거는 이 쾌예요, 쾌. 기본적으로 영화 볼 때 우리 무슨 쾌를 느끼는가. 근데 첫 번째로
멀비가 봤을 때는 스코포필리아 라는 쾌가 느껴지고 영화 볼 때, 두 번째로는 나르시시즘적 쾌가 느껴진다라고 봤어요. 이 둘 다 이제 정신분석학이랑 관련이 되는데, 스코포필리아는 보이어리즘이랑은 좀 다르긴 하지만, 관음증이랑은 좀 다르긴 하지만 시각적인 거에서 쾌를 느끼는 전반적인 더 좀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나, 이쁜 거 보면은 너무 좋잖아요. 그런 거 다 스코포필리아의 넓은 범위에 속하게 되는데, 특히 영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듣긴 하지만 사실 보는 거 위주이기 때문에 시각적 쾌락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 시각적 쾌락에 대해서 정신분석학에서는 약간의 도착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 스코포필리아 제가 적어놓은데 한번 볼게요. 스코포필리아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시각 쾌락증이라고 그냥 할게요. 이게 사실 번역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가장 많이 통용되는 번역이에요. 시각 쾌락증. 이 시각 쾌락증 스코포필리아는 첫 번째, 프로이트에 따르면 성감대와 상관없이 충동으로 존재하는 성본능의 하나.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그쵸, 우리 시각적인 거는 내 몸이랑 닿아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감대랑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프로이트에 따르면 쾌를 느끼는 건 당연히 에로틱한 쾌가 큰데, 이 시각적인 쾌는 에로틱한 성기적인 쾌가 아니라 성감대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보는 걸로도 어떤 흥분을 느끼는 그런 쾌라고 본 거고, 그리고 보는 것 자체의 즐거움이라고 얘기한 거고. 근데 얘의 특성이 있어요. 그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타인을 대상으로 취하고 자신이 통제 가능한 시각장 안에 두려고 하는 것. 이게 스코포필리아의 특징이에요. 타인을 대상으로 취하고 자신이 통제 가능한 시각장 안에 두려고 하는 것. 이것에 이제 좀 좁은 의미로 관음증이 이제 그거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데, 관음증은 뭐예요? 관음증? 피핑톰 아시죠? 피핑톰이라는 영화도 있는데, 이 구멍 사이로 보는 거죠. 구멍 사이로 보는데 뭐예요? 대상과 내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죠. 그리고 대상은 나를 알지 못해요. 하지만 나는 대상을 알아요. 그리고 나 있는 쪽은 어두워야 하고, 상대방 쪽은, 보이는 쪽은 밝아야 하고. 근데 이 경험이 사실은 영화적 경험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죠? 관객석은 어둡고 스크린은 밝죠? 스크린은 나를 모르지만 나는 스크린에 있는 내용을 다 파악할 수 있어요. 그죠? 이 구멍으로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관음증적인 구조가 영화적 구조랑 굉장히 닮아있다고 봤어요. 아까 이런 비슷한 얘기는 아까 플라톤 얘기하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요게 인간의 성본능 중에, 그 쾌락적인 성본능 중에 하나다. 성감대랑은 상관없지만 성본능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프로이트가 얘기하고, 관음증이라는 개념으로. 근데 이제 이게 왜 사람들이 이걸 왜 하냐면은, 내가 들키지 않으면서 타인을 통제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뭐 하는지 내가 다 알 수 있잖아요. 지식회가 굉장히 크거든요, 생각보다. 지식에 대한 욕구, 지식에 대한 욕망, 하여튼 지식으로부터 알게 된, 약간 이름이 뭐죠? 현수 씨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내가 그걸 다 분석해서 말이 되면, 이해 가능한 게 되면 기쁜 거 사실이거든요. 그런 지적 쾌랑 굉장히 닮아 있는데, 이게 그래서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사디즘이랑 굉장히 연결이 잘 돼요. 사디즘이랑. 왜냐면 내가 대상을 통제할 수 있잖아요. 내가 대상을 다 알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사디즘이랑 연결되고, 하여튼 그런 관음증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대상을 통제하고 하는 그런, 내 시각장 안에 두려고 함으로써 쾌를 느끼는 것. 네, 이게 이제 쾌락의 에로틱한 근간이 되는 거고요. 이 피핑톰 제가 영화 잠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넘어갈게요. 피핑톰 재밌긴 재밌는데 다른 영화 또 볼 게 많으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스코포필리아랑 영화는 어떤가? 제가 벌써 설명드렸죠. 이 영화의 구조 자체가 관음증이랑 굉장히 유사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pleasure in looking에서 첫 번째는 스코포필리아입니다. 멀비의 이론에 따르면. 두 번째는 나르시시즘인데, 이 나르시시즘도 정신분석학적인 의미에서의 나르시시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주체가 구성된다고 했잖아요. 주체는 그냥 딱 사회에 그냥 이렇게 자연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가 알게 되는 거는
밖에서 의해서인 거지 내 스스로 나를 의식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게 이제 정신분석의 핵심이잖아요. 그게 이제 나르시시즘적 구조 안에서 그게 가능해져요. 이건 이제 거울 단계인데요. 정신분석학적 의미로. 거울 단계 혹시 들어보신 분? 들어봤어요? 약간 들어보셨으면은 약간부터 가장 유명한 논문 중에 하나인 미러 스테이지 논문 했을 텐데 이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동일시, 우리 관객으로서 캐릭터에 대한 동일시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계속 동일시 하잖아요. 영화 보면서. 하지 않으면 영화를 계속 즐길 수가 없죠. 이 동일시를 설명하는 기제가 나르시시즘이에요. 동일시는 뭡니까? 타자와 나를 그냥 동일시 하는 거예요. 쟤랑 나랑 같다. 근데 여기에 모순이 있어요. 모순이. 그러니까 일단 정신분석학에서의 거울단계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애가 한 6개월 정도 되면, 유아가 한 6개월 정도 되면은 락강의 개념인데 락강이 뭘 발견했냐면 침팬지 같은 경우에는 거울을 보면 그게 자기 얼굴인 걸 알고 흥미가 떨어져서 그냥 가요. 근데 인간 유아는 거울을 보면 굉장히 즐거워하고 계속 본다는 거예요. 계속 본다는 거예요. 이거 유튜브에도 있어요, 실제로. 애가 거울을 보면서 계속 웃어요. 그 거울 앞을 떠나지 않고. 이게 왜 이런가? 라고 이제 락강은 정신분석학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락강에 따르면 왜냐면 애가 6개월이면 잘 걷지도 못하잖아요. 잘 걷지도 못하고 몸은 그냥 다 알아서 자기가 따로 놀고 내가 가누지를 못해요. 내 몸을 내가 통제를 하지 못해요. 근데 거울 보니까 하나의 완벽한 몸이 있어요. 하나의 완벽한 총체적인 하나의 개별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아 같은 경우에 몸은 가누지 못하지만 시각은 거의 발달이 다 하잖아요. 그래서 시각과 몸이 불균형적으로 발달해서 시각은 총체성을 경험하는데 몸은 내 몸의 총체성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불균형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 아이가 이 불편한 나의 파편화된 몸을 망각하고 이 총체적인 나의 모습을 동일시하면서 자아가 구성된다는 얘기가 거울 단계의 핵심이거든요. 이때부터 흐릿하게나마 언어를 배우진 않지만 흐릿하게나마 내가 이 거울 속이 나구나 라는 인식이 생겨요. 이 거울 속의 이미지가 나구나 라는 인식이 생기는데, 여기서 모순이 뭐냐면은 이 거울 속의 이미지가 나인데 나랑 거울 속의 이미지는 같잖아요. 근데 내가 이 이미지를 인식하려면 이 인식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상은 뭐예요? 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르시시즘적 구조에서 중요한 건 이 나르시시즘이라고 해서 뭐 동일시, 같음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때 타자를 처음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난데 내가 아니야.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아는 속으로. 물론 언어하진 않겠지. 제 이미지는 난데 내가 아니야. 나의 몸은 지금 이렇게 내가 몸도 못 가는데 저기는 뭐가 있어. 근데 쟤는 나야. 근데 나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 오실리에이팅을 하는 거예요. 진자운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요게 나르시시즘적 과정이고 거울 단계의 과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자아가 구성되면서 아까 얘기했던 건데 유아가 막 깔깔거리면서 웃는 것처럼 거울 보면서 이 닮음을 보고 기쁨을 느낀다는 거죠. 또 중요한 건 본다는 게 또 중요해요. 여기서 내가 닮은 걸 들을 순 없잖아요. 닮은 걸 보고 유아 주체가, 아직은 주체는 아니지만 유아 주체가 기뻐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이제 영화 안에서 작동한다라고, 쾌로서 작동한다라고 봤어요, 멀비는. 그 6페이지에 맞나요? 6페이지에 5페이지인가? 5페이지에 미러 스테이지 바이 락강 되어 있는 거 있죠? 그 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긴 한데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얘기예요. 굉장히 쉽게 설명하자면 그 거울 단계 얘기가 바로 그거고, 그래서 락강이 뭐라고 했냐면 이게 베네피질의 정형외과적 수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정신승리인 거죠. 몸은 내가 말을 안 듣는데 이 정신으로 몸을 총체적인 것으로 경험하는 하나의 착각을 일으킨다. 상상적인 착각을 일으킨다. 그러면서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자기와 닮은 이 이미지와의 사랑이 생기고 동시에 아까 얘기했던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타자가 이때 발견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생긴과 동시에 증오 혹은 공격성이 같이 생겨요. 이때. 그러니까 사랑의 구조가 사실은 공격성 혹은 증오랑 같이 가는 거예요. 왜? 얘가 동일 씨는 기본적으로 사랑 구조랑 약간 비슷하거든요. 내가 내 것으로 취하는 거잖아요. 이 타자 이 닮은 이미지를. 그래서 사랑의 구조와 우리가 사랑할 때 사실 이런 얘기 좀 그런가? 어쨌든 이런 사랑의 구조의 동일시가 항상 있는데 이 사랑의 구조가 있다는 얘기는 이 안에 공격성이랑 증오의 구조도 있다는 얘기예요. 정신분석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얘랑 동일시해도 얘는 나랑 다르다라는 걸 계속 매번 느끼거든요. 유아도. 내가 아무리 얘 나라고 느끼지만 계속 내 몸이 말을 안 듣는 거 알거든요. 유아도. 그래서 사랑과 증오 혹은 사랑과 공격성이 이 시기에 탄생한다 라는 얘기를 이제 미러 스테이지를 빌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화에서도 이제 우리가 보면은 안에 있는 캐릭터, 영화 안에 있는 캐릭터와 동일시를 하면서 저것을 내 것으로 취하지만 또 우린 절망도 하죠. 저렇게 잘생긴 배우를 보고 저렇게 예쁜 배우를 보면서 또 스스로에 대한 절망도 하잖아요. 그런 얘기. 그래서 절망을 하면서 내가 세상을 다시 인식하게 되는 거죠. 새롭게. 근데 이제 여기 중요한 거는 타자가 이때 나타나니까 비로소 주체가 구성되는 첫 단계예요. 첫 단계. 요 시기가. 그래서 자아 구성의 시기가 바로 이 나르시시즘인데 요 구조가 바로 또 영화 안에서도 그대로 재현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즐거워하는 이유는 계속 저 닮은 대상을 나로 취하면서도 계속 새롭게 내가 다시 구성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자아를 내가 다시 계속 취하니까. 그런 복잡한 과정이 이제 특히 할리우드 영화에서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를 하는데 소개는 반복적이지만 그냥 정리를 해볼게요. 고전 내러티브 영화의 관습에는 두 가지 모순되는 쾌락 구조의 측면이 존재한다. 첫 번째로 스코포필리아, 시각쾌락증. 사회를 통제 가능한 대상으로 본 데서 오는 쾌가 바로 시각쾌락증이고, 나르시스틱한 아이덴티피케이션, 나르시시즘적인 동일시, 시각적 쾌랑 결합해서 충돌해가지고 자기와 닮은 이미지와의 동일시 및 인식에서 오는 자아분. 인식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상인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타자를 수반하죠. 근데 이 스코포필리아 같은 경우에는 아까 프로이트의 말처럼 성본능인데 이 나르시시즘 같은 경우는 자아 리비도라고 프로이트는 설명을 해요. 성본능은 뭐예요? 타자가 이미 있고, 자아는 사실은 타자가 생기긴 하지만 아직 계속 동일시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생기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리비도가 뭐 대상 리비도 아니면 그리고 자아 리비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굉장히 도식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얘기가 이제 논문에 나와 있어서 제가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해놓은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의미화가 부재하는 구조 자체이며 시각적 현실과는 무관하게 주체의 지각을 형성하는 세계에 대한 상상된 개념을 창조한다. 그리고 이 구조가 의미를 가지려면 아까 얘기했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지나야 한다. 그러니까는 이때 무의식적으로 쾌를 유아가 알게 되긴 하지만 그게 나는 좋아 라고 얘기를 해야지 비로소 그게 쾌로 작동하게 된다라는 이론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런 쾌락이 물론 어렸을 때 정신분석학 이론에 따르면 유아적인 상태에서 이미 다 일어나긴 하지만 이게 하나의 트라우마거든요. 트라우마예요. 왜냐면 내가 타자라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되는 순간이잖아요. 타자는 사실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죠, 나한테. 그래서 공격성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하나의 트라우마로 남아요, 요 단계가 아이들한테. 그리고 오이디푸스 단계도 마찬가지고, 내가 한번 바뀌는 순간이잖아요. 근데 이 바뀌는 순간이 계속 재현이 돼요, 우리는 살면서. 이게 그냥 발달 단계에서 나타나는 한 번밖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계속 회전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계속 사랑을 하죠. 사랑을 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계속 누군가가 아니라 뭔가 계속 배우려고 하죠. 알려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쾌락들은 계속 인생 전반에 걸쳐서 반복된다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영화에서 우리가 계속 영화를 보러 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얘기예요. 멀비는 이 트라우마를 다시 겪으려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분석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왜냐면 이 트라우마가 일종의 이 원초적인 쾌를 생산하기 때문에. 왜? 이 구조가 영화의 구조랑 굉장히 유사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트라우마를 겪기 위해서 영화를 간다.
영화관을 간다.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드디어 이런 영화 구조에 대해서는 정신분석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월비에 따르면은 이런 설명이 굉장히 젠더화되어 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이제 여성 이미지와 여성 재현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월비가 분석하는 거 한번 볼게요. 그 6페이지에 Woman as image, Man as bearer of the look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여성은 이미지로서 존재하고 남성은 보기의 감지자로서 작동을 한다, 영화 안에서. 그래서 멀비가 뭐라고 하냐면, 주로 고전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남성은 보는 역할, 그리고 여성은 보여주는 역할, 이거는 뭐 특별한 건 아니죠. 근데 이게 보는 역할과 보여주는 역할이 기존의 우리 그 현실에 있는 여성의 수동성, 남성의 능동성을 연결짓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남성적 응시는 여성 인물한테 환상을 표사하고 여성은 보여지고 전시된다. 성적 대상으로 전시되는 여성은 에로틱한 스펙타클의 라이트 모티브는 뭐냐면은 그 바그너 오페라 같은 거 들으면은 뭐 이 그 인물 나올 때마다 똑같은 음악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내러티브가 있을 때 잠깐 끊고 요 장면을 좀 강하게 인식시켜주는 그런 장치가 있거든요. 라이트 모티브를 오페라에서. 그래서 요게 여성 이미지가 그런 식으로 작동한다고 이제 봤어요. 그래서 여성 이미지는 내러티브 영화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긴 한데, 이 여성 이미지가 전면에 드러나면 내러티브의 전개를 끊어버리고 에로틱한 관조를 불러일으킨다. 근데 이 고전 할리우드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 내러티브와 스펙타클을 아주 깔끔하게 연결한다. 이 내러티브와 스펙타클은 영화의 그 이미지의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구성 요소잖아요. 이게 뭐가 다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혹시? 이 내러티브와 스펙타클. 사실 굉장히 쉬운 얘기인데, 우리가 스펙타클, 영화를 볼 때 우리가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진 않지만, 사실 어떤 스펙타클은 내러티브랑 전혀 상관없는 스펙타클이 있죠. 근데 그 스펙타클에 우리가 이제 침잠해서 보게 되면, 여기는 관저라고 했는데, 침잠해서 보게 되면은, 내러티브를 만극하게 되고, 갑자기 시간이 멈춰지고, 시공간적인 환영이 갑자기 뚝 끊어지죠. 또 허구의 세계가 갑자기 직접적으로 관객과 접촉하게 되는 그 직접적인 순간이 오게 되는 게 이제 스펙타클의 순간이고, 이 스펙타클이 없어야 사실은 내러티브가 쭉 연결이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스펙타클의 역할이 그런, 내러티브를 좀 단절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 근데 이 두 가지가 잘 조화가 돼야 되는 게 이제 고전 헐리우드 내러티브 영화의 특징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내러티브 영화에서 전시되는 여성 이미지의 기능적인 두 차원이 있는데, 첫 번째로 영화 스토리는 캐릭터들의 성적 대상.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통 남성 캐릭터가 보는 역할을 담지하기 때문에 이 남성 캐릭터의 보는 대상으로 여성 캐릭터가 존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남성 캐릭터의 보는 대상이 아니라 관객의 보는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여성 이미지의 기능적인 차원이라고 본 거고요. 그리고 이 두 차원을 오가는 긴장이 발생한다라고 이제 멀비는 설명을 해요. 예를 들면 쇼걸 같은 거 많이 영화에서 우리가 보이잖아요. 쇼걸씬 같은 거 보면은 사실은 일단 쇼걸이 나오면 이게 굉장히 스펙타클 하잖아요. 내러티브랑 상관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의 신체를 과도하게 클로즈업해서 보여준다던가 스펙타클한 게 있는데, 그 시점샷을 통해, 시점샷 뭔지 아시죠? 시점샷. 그러니까는 포인트 오브 뷰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배우예요. 남자 배우예요. 근데 남자 배우인데 내가 뭘 보고 있어? 카메라가 보고 있는 나를 찍어요. 그 다음에 카메라가 이 대상을 찍어요. 그러면은 이 카메라가 내 시각에서 본 거니까 이게 봉합이 되거든요, 시점이. 그러니까 관객은 내 눈을 통해서 이 대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쇼걸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관객이 이 쇼거를 본과 동시에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샷에서 예를 들면은 그 남성 캐릭터가 나온다던가 하면은 그게 이제 갑자기 시선이 봉합이 되는 거예요. 관객과 캐릭터가. 이런 식으로 봉합되는 그런 스펙타클들이 있다. 이렇게 매끈하게
시킨다. 영화의 구조 자체, 특히 고전 헐리우드 영화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러티브는 특정한 시공간을 필요로 하지만 파편화된 신체는 스크린 내에 내러티브를 중시시키는 평면성을 제공한다. 이것도 되게 함축적인, 지금 멀비가 하는 얘기가 너무 함축적이라서 좀 설명이 필요하긴 한데, 이 내러티브는 허구적인 세계잖아. 영화 안에 있는 허구적인 세계고, 여기는 3차원적이고 시공간이 있고 시간의 흐름이 있어요. 그죠? 내러티브 안에는. 근데 스펙타클 같은 경우는 딱 회화처럼 평면적인 하나의 이미지밖에 없어요. 여기 무슨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죠. 여성의 클로즈업이나 아니면 어떤 스펙타클한 클로즈업이 내러티브와 전혀 상관없이 허구의 세계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평면성을 제공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내러티브의 허구적 공간, 3차원적인 시공간과 다른 2차원적인 평면성이 이제 스펙타클의 역할이고, 내러티브의 역할은 그 환영적인 그런 그 3차원적인 시공간이 이제 내러티브의 역할인데, 그 두 개가 계속 조합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러티브는 특정한 시공간, 허구적인 공간을 필요로 하지만 파편화된 신체, 특히 클로즈업이나 스펙타클은 내러티브를 중지시키고 평면성을 제공한다. 우리가 회화를 관조하는 것처럼 스펙타클을 그냥 관조하는 거예요. 구경거리로서, 어트랙션으로서. 그리고 멀비가 보기에는 이 스펙타클과 내러티브를 아주 말끔하게 이어붙이는 게 바로 고전 헐리우드 내러티브 영화예요. 특히 히치콕 영화. 사실 어떤 영화는 잘 이거 봉합 못해요. 그 내러티브랑 그 클로즈업, 내러티브랑 스펙타클 잘 봉합을 못해서 이 장면이 갑툭튀인 경우도 많고, 특히 뭐 아방그르드 영화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좀 이따 보게 될 스턴버그 영화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내러티브랑 전혀 상관없이 갑자기 이미지들이 막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히치콕은 시점 샷을 이용해서, 제가 앞으로도 설명할 거지만, 이 스펙타클이 내러티브를 끊는 역할을 하는데 보통은, 근데 끊지 않게 만들어요. 히치콕은. 그게 고전 내러티브 영화의 굉장한 특징이고, 이게 남성적인 쾌랑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제 멀비는 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스펙타클과 내러티브의 분열, 다 서로 대립 모순 관계니까 이것은 스토리를 이끌어나가는 능동적인 남성의 역할 덕분에 스펙타클과 내러티브가 봉합이 된다라고 설명해요. 좀 이따 찍어 보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관객이 동일시할 수 있는 주요 지배적인 인물이 거의 남성이고, 이 남성을 중심으로 영화를 내러티브를 구조화시켜서 스펙타클의 여성 이미지가 이 내러티브에 잘 스며들 수 있게끔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남성 스타의 멋진 캐릭터를 이용해서 동일시를 일으킨다 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성 인물과 남성 인물의 역할과 거기의 쾌 관계를 이제 다음번에 한번 볼게요. 딱 2시간. 여러분 너무 힘드셨죠? 어때요? 힘드시죠? 얼굴이 좀 어려웠어요? 어때요? 어떠셨어요? 중간에 쉬는 시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쉬는 시간.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꼭 만들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저기? 현주쌤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네. 다행이네요. 다음에 한 번씩 얘기를 들어볼까요? 혜영님 안 오셨고. 혜영님 오셨는데. 즐겁습니다. 네. 좀 수긍이 가세요? 어떠세요? 수능하고 굉장히 이제 자극을 좀 다른 영역과 연관되는 지점들이 있어서 흥미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이리지아유님은 어떠세요? 재밌긴 한데 중간은 좀 어려워요. 이론적인 설명이 조금 어렵긴 하죠. 맞아요. 너무 이게 논문 자체가 함축적이라서, 굉장히 함축적이라서 개념을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논문 자체가. 근데 그거를 제가 하나하나 쉽게 좀 설명하다 보니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됐을지는 잘 모르겠고. 어떠셨어요, 현승 씨는? 몸도 안 좋으신데 오셔가지고. 그래서 아쉬웠어요. 그래서 아쉬웠어요. 네, 좀 잘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영화도 좀 봤으면 좋았을 네, 영화는 집에서 꼭 보세요. 이건 전편 다 보셔야 돼요. 전편 내내 이 로라 멀비가 지적한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전편 다 보시고 히치콕 영화는 꼭 보셔야죠. 구경하시려면 당연히. 시네필이라면 저도 보는데 시네필도 아닌데 저는 왕자의 게임 봐야 되거든요. 네.